한국 불법 취업 알선 태국인 부부 체포. 그 이면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에 수많은 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법도 생존이다라는 주장 속에서 한 부부의 대담한 범죄 네트워크가 오랜 시간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무려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태국인들에게 달콤한 취업 약속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20만 원의 알선료와 도난 차량을 이용한 불법 택시 운행까지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광 목적 전자여행 허가를 허위로 신청하고 태국인 37명을 불법 고용시킨 이 부부의 기사가 화제입니다. 전년에도 발생하며 끊이지 않는 태국 불법 체류자 관련 사건들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태국의 유명 언론사 타이인사이트의 한 기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한 생생한 현장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진실을 파헤친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방콕의 한복판,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타이인사이트 편집실은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습니다. 모니터 화면마다 똑같은 헤드라인이 번쩍이고 있죠. 한국 불법 체류 태국인 마사지 종사자 대규모 단속, 인권 침해 논란. 저는 창가에 서서 동료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 속에서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제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메모장에 사실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적고 있었습니다. 편집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디렉터 솜차이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한국이 태국인을 깔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편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방콕의 강렬한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실내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웠죠. 방콕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질서 없이 오가고 길거리 음식 노점상에서는 향긋한 팟타이 냄새가 풍겨오며 관광객들은 태국의 이국적인 매력에 취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그 익숙한 광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솜차이는 계속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는 한국이 태국 관광객의 돈은 좋아하면서 태국 노동자는 인종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다른 기자들도 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감정 vs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18해 기자 생활 동안 저는 항상 표면 아래의 진실을 찾아내는데 집중해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이미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외교관계, 한국 내 태국인 노동자 현황, 최근 몇 년간의 불법 체류자 단속 기록 등이었어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밤새 조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솜차이는 이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편집실의 다른 기자들도 흥분한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오래된 사례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리의 모습은 변함없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질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단속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태국인들만 표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적용된 조치인지. 동료들은 계속해서 한국이 또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말없이 그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한참 이어지던 중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팔짱을 풀고 편집장 피삭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피삭은 창문 너머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피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역력했죠. 아마도 이번 사태가 불러올 여파를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관광객 송출국이었으니까요. 들어오게 해라 차다. 피삭이 손짓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들리는군. 저는 피삭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제 얼굴에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요. 피삭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놀란 듯 했어요. 타이인사이트의 국제부 기자들은 주로 외신을 번역하거나 재구성하는 일을 했지 직접 해외 취재를 나가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건가? 피삭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안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삭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창가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커피포트와 2개의 컵이 놓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커피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번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현지 한국 언론사와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피삭은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차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 창밖에서는 방콕의 오후 소나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어요. 저는 타이 인사이트가 가진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요. 피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타완도 데려가고 싶다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완은 제 조수로서 뛰어난 사진 기자였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의 도움이 있다면 더 심층적인 취재가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삭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컴퓨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린 뒤 화면을 저에게 돌렸어요. 화면에는 인천행 항공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출발하는 걸로 예약했어. 피삭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충분할까? 제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어요. 피삭은 서랍에서 회사 신용카드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경비는 이걸로 처리하게. 하지만 절제해서 쓰길 바라네. 저는 신용카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삭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그가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라차다, 자네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피삭이 말했어요. 하지만 명심하게. 우리는 언론이야. 사실 보도가 우리의 의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삭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정리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민감한 시기야. 사실만 보고 와. 인천국제공항의 도착장.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현대적인 건물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타완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의 단속 사태로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직업적인 무표정함이었죠. 그는 제 직업을 물었고 저는 기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어요. 무언가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그저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경계심도 없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행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태국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정돈된 도시계획, 규칙적으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펼쳐진 녹지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완은 연신 창밖을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서울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저희는 첫 번째 인터뷰 장소인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푸앙 교수는 태국계 한국인으로 한국사회학과에서 이주 노동자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를 캠퍼스 내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캠퍼스의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푸앙 교수는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단속이 태국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전체에 대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태국인 마사지 업소가 많았기 때문에 태국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이라고요. 그의 말에는 양국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균형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화 중에 푸앙 교수는 몇몇 학생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한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3명의 학생이 카페에 들어왔고 저희는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태국에 대한 관심을 열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학생은 방콕을 여행한 경험을, 다른 학생은 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을, 또 다른 학생은 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태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한 학생은 앙코르와트가 태국에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학생은 필리핀 음식을 태국 음식으로 혼동했습니다. 태국에 대한 호감은 분명했지만 정확한 지식은 부족했던 거죠. 푸앙 교수는 이런 현상을 조용히 관찰하다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셨죠?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의 한 단면이었죠. 대화가 불법 체류 문제로 넘어갔을 때 학생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모두 이해하거나 지지하진 않지만
법 집행 자체를 인종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어요. 한 학생은 미디어가 종종 사안을 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완은 대화 내내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적은 메모장에는 인식의 차이, 미디어의 역할, 문화적 이해의 부재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카페를 나서며 저는 이번 취재의 방향성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문제였어요. 학생들은 태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구별 인식은 부족했습니다. 서울의 강북구 오래된 재래시장이 자리한 골목길. 이곳은 소위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국적의 식품점과 생활용품점이 즐비했어요.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간판들이 한글 간판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취재는 벌써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타완과 저는 이곳에서 불법 고용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여러 상점과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카메라를 보면 경계하거나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그나마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이 익명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태국인 노동자는 자신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지만 태국에서보다 훨씬 나은 수입을 벌 수 있어 감수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결연함이 공존했습니다. 또 다른 태국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단속이 있기 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대적인 단속 이후 많은 동료들이 강제 출국되었고 남은 사람들도 숨어 지내거나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점점 더 기울어가는 가운데 제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무거운 카메라와 장비를 든 타완의 어깨도 처져 있었습니다. 종일 이어진 취재로 우리 둘 다 지쳐 있었죠. 특히 타완은 아침부터 무거운 촬영 장비를 메고 다니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배도 고파진 저희는 근처 작은 한국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오래된 나무 가구들이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옛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음식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타완이 미리 준비해온 한국어 메뉴판을 보며 음식을 주문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 놓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처지는 안타까웠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관점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이번 취재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식사를 마칠 무렵 타완이 여러 장비를 재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문득 어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취재 노트가 든 가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가방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취재 내용과 인터뷰 기록, 연락처 등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주변을 급하게 살폈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완도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 아래, 의자 사이,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가방은 없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장을 돌아다니다 어딘가에 놓고 왔을까? 아니면 누군가 가져갔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저희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타완이 서툰 한국어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뒤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취재 내용을 잃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 게다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타완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식당을 나와 오늘 다녔던 길을 역순으로 되짚어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시장에서 작은 가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막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주인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제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을 거예요. 주인은 저희가 도착했을 때 테이블 옆 의자에 가방을 놓았던 것을 보았고 나중에 손님들이 많아지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고 설명했어요. 가방을 되찾은 안도감에 저는 식당 주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별것 아니라는 듯 웃었어요. 타완이 그녀에게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지 물었고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꺼내고 타완은 카메라 설정을 조정했어요. 식당 주인 김영희 씨는 이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해온 베테랑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이 변화해온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지만 점차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이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났어요.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김 씨의 표정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외의 고백을 털어놓았어요. 3년 전 그녀는 불법 체류 태국인을 고용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김 씨는 당시 일손이 부족했고 그 태국인 여성 파티다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파티다는 관광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남아 일을 계속했다고 해요. 김 씨는 그녀의 사정을 알면서도 고용했습니다. 파티다에게는 어린 두 딸이 태국에 있었고 그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파티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파티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눈빛으로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파티다를 딸처럼 여겼고 파티다도 그녀를 한국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출입국 단속반이 이 지역에 들이닥쳤습니다. 파티다는 식당 뒤편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어요. 김 씨는 벌금을 물었고 파티다는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김 씨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어요. 김 씨는 그 일이 있은 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적법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만 고용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정말 성실했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도 못 받고 결국 법을 지키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더라고요. 이 대화는 저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에는 차별이나 증오의 감정이 없었어요. 단지 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불법 체류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던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타와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사안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태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단순한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 집행과 인도주의적 고려, 경제적 현실과 국가 간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차별과 법 집행, 그 경계는 어디인지,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제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오늘 김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주와 노동의 보편적 문제였어요.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호텔 책상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다음 인터뷰 대상을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을 차례였어요. 왜 이런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차별이냐, 법 집행이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진실에 더 다가가기 위해 저는 출입국 외국인청 인터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목동에 위치한 출입국 외국인청 건물 앞, 높고 반듯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완과 함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철저한 준비와 시간 엄수는 제 취재 원칙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방문증을 받은 후 저희는 9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회의실은 심플하고 기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유리컵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창문 너머로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 문이 열리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이정훈 과장이 자신과 동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꼼꼼하게 준비된 자료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먼저 최근 단속의 배경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 과장은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태국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도 함께 단속되었다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불법 체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증했다는 점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 과장은 덧붙였어요. 이 과장은 또한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체류 자격의 문제를 넘어
인신매매, 노동 착취, 세금 회피 등 다양한 불법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태국인들이 마약 밀수나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단속 강도가 높아졌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태국인 전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중반 저는 태국 언론에서 제기한 인종차별적 단속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 과장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했어요.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장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최저임금 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이 이러한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타완이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모든 단속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 과장은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가까운 용산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관을 방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저희는 오후에 용산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공원을 기리고 있었어요. 태국 전시 코너 앞에서 한 노인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어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군인 특유의 깔끔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 참전 용사는 저희가 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전쟁 당시 태국군과 함께 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신들 나라는 전쟁 때 우리를 도운 첫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념관을 나오며 저는 오늘 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공식 입장, 노 참전 용사의 진심 어린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해해야 할 한국과 태국 관계의 다양한 측면이었어요. 저는 감정이 아닌 역사와 현실 사이의 균형 있는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니 익숙한 열대의 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피로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방콕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선을 바꿔놓은 듯 했어요. 타이 인사이트 편집실은 제가 떠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한국에서의 취재 결과를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편집장 피삭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시작해 점차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틀 동안 촬영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기사의 골격을 만들어 나갔어요. 오해의 달이 한국과 태국 관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불법 체류 단속의 실상, 두 번째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 맥락, 세 번째는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루기로 했어요. 첫 번째 기사를 발표하던 날 편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태국 언론의 주류적 시각과는 다소 달랐으니까요. 저는 기사에서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태국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적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간의 구분이 국적 차별이 아닌 법 집행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기사가 발표되자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어요. 일부 독자들은 제 기사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며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한국 편드는 기사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태국 민족주의 성향의 사용자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어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한국 전쟁 때 태국의 참전 역사와 이후 이어져 온 양국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에 가지는 호감도와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어요. 이 기사는 첫 번째보다 덜 논쟁적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사를 준비하던 중 태국의 한 고위 정치인이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는 비공식 모임에서 태국군이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한국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도 보도되어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어요. 저는 즉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 만에 수정된 세 번째 기사는 미디어와 정치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저는 기사에서 일부 태국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감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부 미디어가 태국 전체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3일 만에 한국 정복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군사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과의 긴장 상황 속에서 철저한 군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허황된 발언을 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방어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어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신중한 발언,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시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지지하는 댓글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몇몇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태국 지식인들과 해외 교포들이 저의 기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 주장에 동의했어요. 한국에서도 제 기사가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태국 고위 인사의 3일 만에 한국 정복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족주의적 오만과 방어력 무지를 지적한 부분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시리즈 기사 발표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아침마다 다양한 반응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자들의 격려, 메일부터 익명의 비난 쪽지까지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편집장 피삭은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불러 상황을 점검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타이 인사이트의 구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태국인들 사이에서 구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국 소식을 전하는 매체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저희 편집실의 신선한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애국주의 성향의 매체들은 저를 외국 프로파간다의 대변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가족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되며 개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타와는 제게 잠시 SNS를 멀리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싶었습니다. 기사 발표 2주 후 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공식적인 항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그들은 저의 분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저의 기사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이는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태국 관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이 위원회는 양국 간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편집실에서는 축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제 기사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솜차이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 순간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고독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결국 가치 있는 여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는 방콕의 외교부 건물에서 열렸어요. 회의실에는 태국과 한국 양측의 외교관, 학자,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취재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어요. 제 발표 내용 중에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사관 문화 담당관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그는 제 기사가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공유되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작은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특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저는 마지막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모든 통찰과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제목은 다리를 세우다 한국과 태국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사 작성을 위해 태국 내 한국 커뮤니티를 방문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인들도 태국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오해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에서 저는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어요.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배경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진실과 정확성의 가치였어요.
기사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은 서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양국의 미래는 분노가 아니라 사실과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기사는 태국 내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제글이 되었어요. 교육기관에서는 이 시리즈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어요. 특별위원회 활동은 계속되었고 몇 개월 후에는 양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태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한국 기업의 태국 투자도 증가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여정은 한 가지 간단한 신념에서 시작되었어요. 진실은 종종 표면 아래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편집실에서 동료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며 침묵했던 그 순간 저는 이미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취재 여정은 저에게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큰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와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언론의 진정한 사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일본 학계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발견된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전쟁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기존 역사 기록을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침묵해왔던 노 교수가 자신의 제자의 블로그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역사, 교육과 학계의 묵인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노 교수가 과거 역사적 진실 규명을 둘러싸고 겪었던 내부 갈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증언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반일 선동이라는 비난을 받던 당시 학계는 우리 방식대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하길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자 노 교수는 학계의 자존심보다 역사적 진실을 선택했죠. 진실은 기술보다 오래 간다라는 그의 유명한 발언은 이제 역사학계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문적 갈등 속에서 피어난 국제협력의 성공 사례, 그리고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한 교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의 노 교수 미우라입니다. 제 연구실은 책장 가득 동아시아 전쟁사 관련 자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창문 너머로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가 보이지만 오늘 제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교수님, 연구팀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조교가 건네준 봉투를 받으며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된 음성 데이터가 담긴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이 데이터의 내용은 공식 역사 기록에 없는 전쟁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연결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자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오래된 녹음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앞에는 제가 평생 외면해온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객관적 연구를 표방하며 학자로 살아왔지만 우리 학계의 불문율처럼 일본의 가해 역사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어요. 그것이 제 학문적 입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음성 데이터는 전쟁 시기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강제징용,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생생한 증거였어요. 이건 공식 기록에 없는 피해자들의 실제 목소리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만약 이 자료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쌓아온 학계에서의 명성,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 제가 속한 보수적인 학계에서의 입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문득 제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이제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내면에서는 양심과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로 인해 닥칠 폭풍우를 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자 사카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젊고 열정적이며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가 가지지 못한 용기가 있었죠. 이 짐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지만 사카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사카이를 만나 이 자료를 보여주기로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그만의 방식으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렵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제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카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나자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창가에 앉아 기다렸어요. 이 음성 데이터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석 달 전에 시작되었어요. 국제학술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화되거나 손상된 역사적 기록물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연구였습니다. 도쿄대학과 서울대학교,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참여했죠. 제가 동아시아 전쟁사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연구팀은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래된 녹음 테이프의 잡음을 제거하고 흐릿한 음성을 선명하게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박물관 소장 연설문이나 공식 기록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 측 연구원이 자국 국립아카이브에서 발견한 미분류 녹음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그 테이프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중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랜 세월 방치되어 손상이 심했지만 새로운 AI 기술로 복원이 가능했어요. 연구팀은 순수하게 기술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제가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카이가 들어왔습니다. 30살 남짓의 젊은 학자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음성 데이터가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제게 왔는지 설명했어요. 사카이에게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된 음성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했죠. 저는 공동 연구팀이 이 데이터의 역사적 중요성보다는 기술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목소리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카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차 깊은 이해와 결의로 바뀌어 갔어요. 저는 마침내 제 책상 서랍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카이에게 이것을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그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대학이나 학회를 통하지 않고 더 자유롭게 이 진실을 알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카이는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듯 했어요. 사카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자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짊어질 짐을 안겨준다는 죄책감도 느꼈죠. 사카이는 이것이 제 학문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네, 제 양심이었지만 동시에 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자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젊은 그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 같아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사카이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한 후 어떻게 접근할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제 의도를 존중하며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카이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젊은 제자의 어깨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카이는 제가 건넨 자료를 받은 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혹시 부담을 느끼고 포기했을까? 아니면 더 깊이 고민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8번째 날 아침 사카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는 저를 대학 근처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사카이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카이는 제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인공지능이 복원한 잊혀진 목소리라는 제목의 블로그 페이지였습니다. 사카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두 검토했다고 말했어요. 밤마다 그 음성들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각 증언에 맥락과 배경을 더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해요. 블로그는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첫 게시물에는 프로젝트의 의미와 인공지능 복원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어요. 사카이는 정치적 주장보다는 사실과 증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의 접근 방식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인 비난이나 주장이 아닌 증언 자체의 힘을 믿는 것. 이 방식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블로그가 유명해진다면 사카이는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해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저는 그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했어요. 사카이는 제 걱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학술적 가명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역사학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카페를 나서며 사카이는 내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매주 한 편씩 새로운 증언을 공개하고 점차 다양한 채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사카이의 블로그 첫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잊혀진 목소리들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전쟁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게시물에는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린 첫 번째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살의 한국인 소녀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였어요. 녹음은 1949년대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마치 어제 녹음된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슬픔은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게시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댓글은 아직 없었어요. 세상은 아직 이 작은 블로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목소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제 마음은 묘하게 편안했어요. 비록 제가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통로를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제 양심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사카이의 블로그 잊혀진 목소리들은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첫 주에는 방문자가 불과 2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사카이는 낙심하지 않고 계획대로 매주 새로운 증언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강제징용된 남성의 이야기, 세 번째 주에는 전쟁 포로였던 노인의 증언이 올라갔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독립 역사 연구 커뮤니티에서 사카이의 블로그를 발견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음성의 선명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증언들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죠. 이건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해요. 진짜라면 우리가 배운 역사와 전혀 다르잖아요. 방문자 수가 점차 늘어났고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대부분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역본이 공유되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사카이는 정기적으로 저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독립 언론사에서는 인터뷰 요청도 왔다고 했어요. 물론 사카이는 신중하게 거절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서서히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무렵 저는 대학에서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과 회의에서 몇몇 교수들이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역사적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별히 사카이의 블로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사카이의 블로그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한 유명 역사 유튜버가 AI가 밝히는 잊혀진 역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사카이의 블로그를 소개했습니다.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30만을 넘겼어요. 사람들은 충격과 호기심, 그리고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 내 보수 언론과 역사 수정주의 단체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반일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어요. 여러 보수 매체에서는 AI로 조작된 가짜 증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카이의 블로그를 역사 왜곡 사이트로 규정하는 글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 보수 성향의 유명 논객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콘텐츠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소위 AI가 복원했다는 이 음성들은 기술적 트릭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역사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복원 기술의 신뢰성을 철저히 의심했고
이 증언들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이런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카이는 제 걱정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고 했어요. 교수님, 진실은 항상 처음에는 거부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질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오히려 교수님입니다. 저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카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실이 거부당하고 왜곡되고 때로는 가짜로 취급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밤이었습니다. 사카이의 블로그가 점점 더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태도를 재고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의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려 했어요.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요 일간지에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된 역사적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그들은 인공지능이 원본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역사적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 역사학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어요. 대학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 교수들이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학문적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의심과 경계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기술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러던 중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학술적 권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사카이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나서서 블로그의 내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복원 기술의 신뢰성과 가치에 대해 학문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외에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에게 익명으로 데이터를 보냈어요. 영국, 미국, 독일의 역사학자와 기술 전문가들에게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음성 샘플을 전송하고 그들의 분석과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기술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어요. 다음으로 저는 소규모 학술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역사적 증언 보존과 복원의 윤리라는 주제로 대학 내 작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인공지능 복원 기술의 학문적 가치와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카이의 블로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워크숍은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술학과와 역사학과의 젊은 교수들, 대학원생들이 열띤 토론에 참여했어요. 비록 의견은 나뉘었지만 적어도 이 주제가 진지한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워크숍의 내용은 대학 내부 소식지에 간략하게 소개되었고 몇몇 참석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작은 파문이었지만 제가 바라던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사카이의 블로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사카이는 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교수님의 워크숍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직접적인 교류를 자제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편 사카이의 블로그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증언 공개를 넘어 역사적 맥락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나라의 역사학자들과 협력하여 각 증언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라는 비난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이었죠. 워크숍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제학술지의 디지털 기술과 역사적 증언의 보존이라는 논문을 투고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인공지능 기술이 역사 연구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과 함께 그 한계와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카이의 프로젝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방법론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학술지 논문을 투고하고 약 한 달 후였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학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총장실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총장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교수들과 대학 이사회 멤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카이의 블로그 출력물과 제가 최근에 투고한 논문 초안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총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대학에 심각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해요.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보수단체에서 사카이의 블로그와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학술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학의 명성과 재정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가 더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학장은 제가 투고한 논문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 앞으로 남은 몇 년간의 교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려는 사카이의 용기 있는 행동.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벚꽃은 이제 거의 지고 푸른 잎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겉으로는 그들의 조언을 따르는 척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사카이를 지원하기로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교류해온 해외 학자들에게 여러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카이의 블로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진 역사적 자료들 중 일부를 공유하며 디지털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특히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역사학과 동료들에게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사카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분간 직접적인 접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연락한 해외 학자들의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사카이는 곧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대로 사카이의 블로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국가의 역사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 자료들은 이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었고 각 증언의 역사적 맥락과 기술적 검증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버드 대학의 한 역사학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디지털 시대의 역사적 증언, 과거를 듣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카이의 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하며 혁신적인 역사 연구 방법론이라고 평가했어요. 이 글은 학술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해외 언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몇몇 젊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사카이의 블로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그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직접 검토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사카이의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강한 반발과 비난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맞서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카이의 프로젝트가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동안 저는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척했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조용히 지내며 주의를 끌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녁 시간 제 아파트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역사적 자료들을 검증하고 새로운 증언들을 분석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전쟁 생존자의 목소리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전쟁 피해자 증언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사카이의 블로그를 직접 언급하며 영감의 원천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소식은 여러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고 덕분에 사카이의 블로그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인공지능이 역사, 연구에 가져온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다루었어요. 물론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대학 내에서도 느껴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역사 연구의 접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몇몇 교수들도 조심스럽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총장실에서 받았던 조언은 어느새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디지털 역사학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제안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단순히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사카이가 시작한 움직임에 학술적 무게를 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안은 대부분의 교수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심지어 학장도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내심 웃음을 참으며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죠. 2달 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 기술 전문가,
아키비스트들이 도쿄 대학에 모였어요. 사카이도 패널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사적 증언 보존의 선구자로 소개되었어요. 더 이상 익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카이의 발표는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직접적으로 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한 용기 있는 멘토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행보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중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심포지엄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 행사를 보도했고 학계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어요. 특히 몇몇 역사학 저널은 특별호를 준비하여 이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어요.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증언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논쟁의 초점은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에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로 변화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사카이와 저는 오랜만에 캠퍼스 근처 작은 라멘 가게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카이는 이제 더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 아카이브,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증언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이었죠. 교수님,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시작했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응답하고 있어요. 사카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두의 것이었고 역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도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도쿄의 작은 북카페에서 인문학 관련 강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카이가 그의 첫 책 AI가 복원한 목소리들 디지털 시대의 역사적 증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저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의 강연을 듣기로 했어요. 북카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실을 향한 열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카이가 무대에 올랐을 때 카페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사카이는 먼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역사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 목소리들을 들려준 분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잊지 마라. 진실은 기술보다 오래 간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사카이가 시적 허용을 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진실은 어떤 기술보다, 어떤 억압보다도 오래 살아남을 것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학생이 질문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두렵지 않았나요? 많은 비난과 위협이 있었을 텐데요. 사카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있던 그 목소리들, 수십 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그 목소리들을 생각하면 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 역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은 진실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이었죠. 강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을 써도 괜찮은 날이 오기를. 카페를 나와 저녁 공기를 마시며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침묵을 지키며 안전한 길을 걸어왔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카이를 통해 저는 진정한 학자의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비록 제가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용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사카이였습니다. 교수님의 쪽지 받았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었어요. 진실은 항상 승리하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카이와 같은 젊은 학자들이 이끌어갈 미래,
진실이 두려움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이요. 그것이 제가 남은 생애 동안 보고 싶은 세상이었습니다.